한국 증시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EPS 성장률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코스피 이익만 하더라도 370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YY로 봤을 때는 올해 대비해서 23.9% 정도 증가하는 거고요. 일본이나 중국, 대만이랑 비교한다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 어쨌거나 한국도 저금리, 저성장 국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거 감안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에는 대출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도 꽤 있어야 되고요. 아마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 이익이 따박따박 나오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에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익의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ROE나 이런 거 따진다면 여전히 PBR은 낮은 수준입니다. 어쨌거나 실적이 계속 연도별로 우상향한다라는 기대가 형성됐을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총 비중만큼은 담아두셔라. 적금 들듯이 사 모으시는 게 좋다. 다만 교보증권 김지영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 평 한번 짧게 들어보고 내년 증시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좀 어떠셨습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요약하자면 기대 이상의 유동성 잔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다사다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보다 높은 상승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상반기엔 정권이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좀 빛을 발했다라고 보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로 이어졌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IT 반도체 업종에서 실적 호재를 보이면서 실적 모멘텀이 장세를 또 이끌어가는 실적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이끌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도 조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와는 달리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원래 건강한 주식시장은 다 같이 오르는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좀 차별화된 주도주만 있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이제 이쪽 업이나 그리고 매년 방송을 하다 보면 이 시기 때 어떠셨어요 하면 모두가 다사다난이란 말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얘기는 했는데 올해는 진짜 그랬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갑자기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대선이 있었고 갑자기 이제 밸류업 얘기로 다시 한번 정책 붐 일었었고 그리고 특히나 센터장님께는 더더욱이나 특별했던 한 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본격적으로 이제 리서치 센터를 맡고 난 후에 좀 이런 너무 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올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센터장으로서 인사드리고 만나는 첫 해였는데 다사다난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사람 관리하는 이슈들도 있기는 하는데 주식시장 자체로는 사실 저도 처음으로 봤던 사천대를 모두가 그렇죠. 네, 사실 저는 2001년도에 여의도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2007년도 불장을 봤었던 세대입니다.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4천을 이렇게 빨리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죠. 모두가 사실 3천 찍고 3,100 찍을 때도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올라왔고 저도 뭐 얘기 나온 김에 저도 한국전력이 하루에 20% 오르는 건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반기에는 제가 금융주에서 은행주가 굉장히 뭐 이제 1, 2년에 거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참았다가 밸류업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IT가 저희 공매도 재개라든지 이런 이벤트들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외국인들 또 기관 중심으로 또 개인 투자가 분들도 꾸준히 이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제가 느끼기엔 사실 2007년도 장처럼 굉장히 활한 장으로 느끼는데 다만 다른 점은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가 정말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2007년도에 있었다면 올해는 그렇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 AI 뭐 거품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직접 개인 투자자들은 야, 투치지 마.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러는데 실제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증시에 대한 상승 탄력이나 속도에 대해서 약간 좀 괴리를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버블 얘기도 나오고 물론 뭐 산업에 국한된 거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찝찝함이 있는데 잠시 후에 증시 전망할 때 한번 그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올해 뭐 증시 워낙 올랐으니까 좋긴 했는데 뭐가 제일 스트레스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4천 넘어설 때 네. 4,300 가까이 갈 때가 제일 네.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 대비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숫자를 보는데 네. 이익 증가나 이런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감으로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 저 역시 유동성 장세인 것 같고 실적 장세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가 하반기 들어서 이제 IT 반도체 좀 업황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은 조금 주춤해졌지만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될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빠르게 작용하면서 좀 과하게 몰린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아까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다 같이 오르는 장이 굉장히 좋은 주식시장 전망이거든요. 네. 근데 워낙 또 쏠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센터장님을 오늘 처음 뵀으니까 이런저런 네.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센터장님께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나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그 피드백을 받고 반영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펀더멘털이나 숫자에 기반해서만 이제 증시 전망이나 그런 전략들을 내놓는 편이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숫자만 보는 편이었으면 네네. 지금은 그렇지는 약간 않습니다. 좀 달라지셨어요. 특히나 수급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20년 가까이 만에 이런 불장을 오랜만에 네. 이제 화랑장을 보게 된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주식형 펀드라든지 잔고가 이미 기존 대비 2배가 늘었는데 네. 또 늘까 했는데 거기에서 또 2배 느는 저는 네네. 유동성 장을 경험해 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의도 진짜 한국의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서 기업들의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것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코로나 때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 그 석사 과정을 했었는데 교수님들이 좀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반은 오프라인, 반은 온라인 강의를 들었었는데 네. 교수님들이 내가 30년 평생 교수 생활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해서 외국계 교수들이 궁금해하는지 처음 봤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한류가 또 다른 의미로 단순한 그 엔터나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또 다른 문화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최근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우리 경제학 교수님들이 주식은 못해도 또 뷰는 정확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구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여쭤본 질문은 뭐 이게 뭐가 더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조금 더 이제 학구적인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네, 좀 더 맞습니다. 좀 시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는 분들이 계셔서 어느 쪽이신가 궁금해서 한번 네. 여쭤봤고 그럼 내년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내년 코스피 밴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상한선을 4,70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최근에 이제 저도 다른 보고서들을 본다면 조금 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모두들 상고 하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올해 하반기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경기가 당연히 기저효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상고는 당연하고 네. 하저는 경기는 그때 가서 보자라는 주의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상고는 확실해 네. 였다가 하반기는 내년 가서 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이거 당분간 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금리 상황이나 국제 정서나 어쨌거나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 평균이 한 5,300에서 5,500대니까 교보증권은 네. 그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건데 문득 상단이 4,700이면 하단은 몇으로 잡고 계신 겁니까? 하단은 3,350까지 아, 정말요?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이익이 증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구적인 부분을 한다면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거가 반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예. 지금의 주식시장은 조금 선반영된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내년에 한국 증시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EPS 성장률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코스피 뭐 이익만 하더라도 370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YOY로 봤을 때는 올해 대비해서 23.9% 정도 증가하는 거고요. 이거를 일본이나 이제 중국, 대만이랑 비교한다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높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5천에 대해서는 고민을 그렇죠. 안 해본 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저희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데 아, 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나 뭐 이런 고용 상황 이런 것들을 본다면 생각보다 지금 조금 주춤한 것도 맞고요. 그런 흐름이 어쨌거나 내년 또 미국도 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뭐 FOMC 의장 임기 만료 이런 것들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상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4,700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교보증권에서 그냥 밴드로만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대부분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증시 전망 보고서는 11월 말 이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맞습니다. 발표를 네.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업데이트하는 증권사도 굉장히 많고 네, 맞습니다. 연중에도 계속 이건 네. 업데이트 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에 대한 변수들까지 체크를 하다 보니 조금은 이제 시장 평균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잡으셨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내년에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를 역시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 그리고 미국 대선으로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리스크도 좀 강하게 보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추가적으로는 경제의 불안정한 회복입니다. 올해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권 교체 이후에 첫 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고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책들이 가시화되는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정책들이 또 얼마나 예상했던 강도대로 나올지 네. 이런 것들의 좀 범위가 벗어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는 불안정한 회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해외 주식이 여전히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미국의 경제가 제일 회복력이 빠를 거다라고 네. 하는 거지만 실제로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미국이 과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좀 완화되긴 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경제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것까지 보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경제 회복에 대한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럼 내년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여기는 유망하겠다라는 섹터가 혹시 교보증권이나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통 골디락스 장이라고 해서 장이 예. 굉장히 좋을 때는 역사적으로 이제 자동차, 은행, 조선, 반도체, IT 가전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2026년 같은 경우에는 교보증권은 반도체, 은행, IT 가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자동차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근데 자동차 업종만 놓고 본다면 경쟁이 과열된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 이슈 완화보다는 향후 주요 시장의 MS 점유율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미지근해진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로봇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도 좀 중요할 거라 보고 있어서 예. 단기적인 업사이드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저 교보증권 입장에서는 1분기 때 좀 좋을 거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은행, IT, 가전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은행, IT 쪽 뭐 여기에 더하면 뭐 전력까지도 여기는 아, 네, 거의 맞습니다. 공통 대답처럼 다 나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약간 특이한 건 가전은 어떤 모멘텀으로 보고 계신 거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올해 대비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가전의 실적들이 이제 좀 탄력받아서 기저효과로 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조금 주춤하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확실한 모멘텀이 좀 생겨야 된다라고 예.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눌려 있었던 IT 가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IT 따로 가전 따로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IT 네, 가전. 네, IT 가전입니다. IT 가전. 아,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진짜 가전만 생각해가지고 네, 네, 네. 무슨 모멘텀인가 했었습니다.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IT 가전, 반도체, 은행,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정도에. 네,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장이 이제 슬로우 그로스 국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건강 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 반도체 업종, 반도체가 빠지지는 않죠. 근데 그렇죠. 다만 반도체 투자가 제가 알기로는 1, 2월이 약간 비수기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2025년 올해 이제 공매도 재개될 때 시장에서 의문점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조선이랑 방산이 빠질 줄 알았는데 반도체만 맞아요. 빠지더라. 네네. 그래서 저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3, 4년 후에 성장성이 나오는 건 투자가 분들이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그만큼 반도체는 경기 민감 업종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가 다들 이제 저점이었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 공매도 재개했을 때 다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더 갔죠. 실제로 더 가는 모습들도 보였고요. 근데 내년에 실적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반영됐는데 실적이 또 올해 대비 좋아지는 건 아니고 3, 4년 후의 성장성이 네, 보이는 네. 거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좀 투자가 분들도 이제 투자하실 때 판단하시는 거에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신 영향도 있겠고 또 올해 마지막 월요일 거래일이다 보니까 저도 자꾸 올해를 이제 되돌아보게 되면서 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은데 뭐 이런 추억들은 이제 그만하고 네. 내년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면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분야인 금융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제가 그만하자고 했는데 이건 여쭤봐야겠네요. 네. 금융주 올해 흐름들 좀 어떻게 보셨고 어떤 모멘텀을 가장 주요하게 꼽으십니까? 가장 뭐 요약하자면 상반기 좋았고 하반기 별로였던 네. 게 금융주 흐름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상반기에는 밸류업이라든지 이제 실적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강세 속에서 좀 소외받는 게 있었고 또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마진 하락에 대한 이제 염려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로 그렇죠. 작용하면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다가 또 11월 말 이후에 12월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제 배당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융주 안에서도 사실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내년 흐름과 함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은행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순이자 마진 흐름은 일단 좀 어떻고 내년 전망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수익성이 계속 좀 보장이 될까에 대한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주가에도 선반영돼 있고 앞으로 더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은 있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은행주만 놓고 본다면 다들 염려들을 좀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워낙 규제 산업이고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과연 이걸 얼마나 또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것도 있고 또 정부의 정책상 뭐 생산성 금융이라든지 모험 자본을 생각한다면 은행이 좀 양보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일본, 독일처럼 은행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해왔고요. 그 예. 속에서 은행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게 왜 반영됐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은행주가 갔던 이유 중에 하나지만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된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이 굉장히 이제 밸류업 정책하면서 성공적인 사례로, 근데 일본의 사례도 본다면 실질적으로 금융주, 은행주들의 참여가 먼저였고요. 예. 왜냐하면 이익이 따박따박 나오면서 배당을 소폭이나마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했을 수 있었던 게 은행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조업들이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오네 하면서 참여가 증가하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이 좀 빚을 굉장히 크게 23년, 24년 그 빛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예. 좋은 선례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한국도 이제 흔히들 얘기해 은퇴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배당주,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 꼭 은행주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경제 구조상 그런 변화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의 이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것들 좀 법제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투자가들의 권리가 좀 보호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주식시장에 무조건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 배당주 특히나 이제 가치주로 각광받는 은행주가 관심은 계속 지속할 수 있다. PBR이 여전히 예전에 대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물론 이제 참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은행들이 굉장히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인 원화 대출금이 주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수익 다회 변화도 이제는 거의 다 형성돼 있다. 4대 금융지주 같은 예. 경우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쨌거나 바젤3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래된 얘기지만 바젤3 도입하면서 선제적으로 또 대손 충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견조한 실적은 저는 충분히 시험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그 실적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총 주주 환원율 50%에 대한 달성 목표들도 공공연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비은행 부분에서의 수익도 많이 개선이 됐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숫자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항상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뇌피셜이긴 한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경제가 좀 힘들어지거나 약간 활력이 덜 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은행이나 지주사에게 공적인 역할을 좀 많이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상단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도 가끔 가질 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은 2026년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은행주를 사실 사시기에도 저는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뭐 경제가 성장하고 네. 6.25로 거슬러 가자면 그 이후에 정부 정책들이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그쵸. 성장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어쨌거나 IMF, 뭐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들도 겪으면서 정부 도움을 또 안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체력이 좋아진 점이랑 추가적으로 어쨌거나 은행이 제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네,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고 은행도 이제 수익을 계속 내려면 단순히 이제 이자 수익을 내는 구조를 떠나서 어쨌거나 대출도 계속 해야 됩니다. 부동산만 계속 의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생산적 금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은행의 역할 중에서 기업 여신 쪽에 좀 박차를 가하면서 그게 또 중소기업들 대출로 이어져서 성장으로 이어지면 나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층 고용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아까 전에
그러니까 얘기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에 여의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이제 특이하게 프라이머리 CBO 펀드를 운용하는 막내였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4년 정도 딱 운용하고 나서 기대 수익률이 4%가 좀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시장 금리가 6에서 7%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가 왜 이런 조금 바보 같은 어린 마음에는 바보 같은 정책을 필까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15년 이상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정부는 IR의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1%였어도 이 자금을 굴렸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은행한테 그런 공공적인 성격을 보인다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라면 저는 어느 정도 은행들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은행들이 그렇게 여신을 증가를 시켰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꼭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실적을 또 보시다 보니까 실적 다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마진 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염려 때문에 네. 주가는 좀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그때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은행과 지주 쪽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 고질적인 저평가에서 얼른 이제 탈출을 해서 다시 한번 좀 레벨업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앞에서 잠깐 나왔으니까 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곳이 금융업종 내에서는 특히 이제 또 보험 얘기를 자주 하니까 네. 금리가 어쨌거나 인하기에 있는 건데 보험주 같은 경우에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보험 때문에 오늘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선호도 순서를 먼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은행, 네. 증권, 보험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도 이제 기대감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도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되면 예. 이제 보험사들이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하하고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부담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11월 달에 낸 전망과는 다르게 예. 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 왜요? 그 제도 변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보험료 인상을 좀 해야 됩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좀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인상이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이나 왜냐하면 투자 수익 쪽은 증가하기가 힘들거든요. 금리가 예.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아지는 손해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보험료를 인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기적인 부분에 네. 대한 리스크인데 그러면 또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보험주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증권사 못지않게 혹은 더 많이 배당 수익률은 좋은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매력도에 대해서는 보험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최근에 제도라해서 보험사들 중에 배당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킥스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준비해야 될 게 많고 또 보험사들은 IFRS 17 예. 도입을 한 지 이제 만 2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도입하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이제 혼선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응하나 싶었더니 이제 보통 은행의 BIS 비율처럼 IBC 새로운 킥스 비율을 좀 맞춰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은 2026년에도 저는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뭐 그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그런데 금리 인하에 따른 뭐 단순히 투자 수익이 좋아지기보다는요. 갖고 있던 보험금 관련해서 향후에 고객들한테 드려야 되는 보험금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그 부담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흔히들 볼록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어서 지금 생각보다 시장 금리가 어느 날 또 오르긴 하잖아요. 오를 때는 또 그게 보험주에 긍정적이지 않아 하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오른다는 갑자기 튀어오른다는 건 이건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뭔가 위기감이 조성되는 거라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보험주에 놀라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GDP 성장률 대비해서 늘 보험료, 수입 보험료나 원수 보험료 증가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늘 니즈가 바뀌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랑 지금 이제 가입할 보험들이 보험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흔히들 생각한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뭐 고령 관련된 보험들을 또 들어볼까 이런 것들이 니즈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보험 상품은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때 또 보험이 좀 재정비되는 미국 시장에선 그런 게 보였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저는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제도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마지막에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직접적인 투자 모멘텀으로 갖기에는 앞의 내용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한국에서는 어쨌거나 금융은 기본적으로 성장성 다음엔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죠.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당분간 조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대본에 미리 써놓은 순서가 은행, 증권, 보험이긴 했는데 아, 네. 제가 증권을 뒤로 미룬 것 중에 하나가 증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증권주 통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이슈들이 특히 올해도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권주 투자 어떻게 하지? 이걸 통으로 그냥 증권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이제 개별 이슈들이 너무 많다 싶은데 그래도 일단은 증권주 자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부터. 안 그래도 제가 전망 자료 낼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증권이 먼저가 아니라 은행이냐. 네. 어쨌거나 4,700을 보더라도 지금 대비해서 거의 700포인트가 오르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증권사들의 다양성이 좀 존재하고요. 특성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지주사들이 물론 이제 어디는 자회사 중에 보험이 강하기도 하고 네. 증권이 강하기도 하고 카드가 강하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은행이 차지하는 수익 비중이 여전히 높기는 그럼요. 합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증권사들은 각각의 특성들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온 IMA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 생각을 하고 제 예상보단 굉장히 빠르게 이 상품이 도입된 것도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각각의 자산관리 영역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차별화가 되는 거고 유동성만 놓고 본다면 개인 투자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키움증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IB라든지 올해는 좀 주춤하긴 했지만 저는 생산적 금융이나 모험 자본에선 IPO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는 26년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올해 26년 한국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중소기업이든 모험 자본들이 성장을 하고선 결국에는 더 큰 자본을 받으려면 주식시장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한국의 IPO 시장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상패 조건 이런 것들 좀 또 까다로워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시장에는 더 활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진입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차별점도 있고요. 또 자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한국도 저금리, 저성장 국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예. 거 감안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투자가 분들이 아마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에는 대출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 돈도 꽤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기에 매력적인 시장은 아마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또 이제 한국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자산 관리에서 강한 회사들이 이제 대형 증권사마다 또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증권도 사실 상반기와 하반기를 굳이 나누자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어떤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의 맞습니다. 매력도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있었고, 하반기 들면서 이제 개별 이슈나 개별 수익성, 그다음에 뭐 당연히 증시가 이렇게 활용을 보이고 있으니 여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의 증권주 매력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주주 환원은 아직 증권주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성장이 좀 더 목말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증권주가 갖고 있는 특성, 직접 금융시장의 성장은 뭐 이제부터 시작은 이미 됐고, 벤처 투자라든지 나아가서는 뭐 저희가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다? 그거는 저는 좀 증권주로서의 원래 업종 특성과는 다르지 않나. 물론 회사 중에 배당에 좀 적극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지배 구조의 특성상 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종목이 또 많이 가야 되는데, 네. 올해 장을 보면 상반기에는 사실 주식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여전히 증권주는 실적이다, 수익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익성의 기반에는 어디에 더 성장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정부가 얘기하는 모험 자본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는 가장 적합한 금융업종은 증권만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다만 올해 다시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그냥 제 체감으로는 IPO 시장 회복이 약간 생각보단 슬로우한 느낌은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올해는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예. 제 주변에서도 가끔씩 지인분들 중에 이제 뭐 공모주 했는데 네. 한 주 받았다.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주식시장 코스피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있으면 IPO 시장이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죠. 뭐 금리도 하락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을 드려봤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반대 입장에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자면, 특히 뭐 은행이나 지주는 당연히 그러겠고,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년은 이게 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약간 좀 무거워지는, 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해서 외국인 지분율은 한두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IMF 때 이제 저도 공교롭게 제가 딱 97학번 IMF 세대라서 그때 이제 경험치에 따르면 저도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사실 대만 사례처럼, 대만이나 일본처럼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은행들의 주요 주주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면서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연금 운용법을 또 바꿔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거는 맞고요. 다만 그런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데 내수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연금이나 이제 국내 기관들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은행주들이 과거에 이제 골드락스 장에서는 은행주들도 반도체와 더불어서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었는데 ROE나 이런 거 따진다면 여전히 PBR은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저는 이제 조금 교체가 발생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 사실 제가 이 논점으로 한 5년 전에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어요. 이제 대만처럼 우리도 연금이 지분율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이제 그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요소라서 국회의원분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지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또 정치권에 대한 숙제까지 던져주시네요. 아유, 네. 누구 한 명은 방송 출연할 때마다 주구장창 얘기를 해야 약간 입질이 오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 역할 하시면 아유, 될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은행과 증권, 보험주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금 상황들이나 전망들 들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주 전반에 대한 전략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금융주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퇴직 연령대가 계속 많아지고 또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역시 배당에 대한 관심 많고 배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금융주일 테니까 어떤 배당주로서의 전략, 이제 금융주도 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 어떻게 좀 꾸려갈까, 내 포트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금융주에 할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다들 한두 번씩은 하셨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질문이 오면 좀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관련해서는 금융주랑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시총 비중만큼은 담아두셔라. 시총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6%도 됐는데 네. 지금은 한 10%, 10%. 네, 언더로 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익을 차분하게 몇 안 되는 업종이에요. 이제 이익이 따박따박 나오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엄청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체력이 좋아졌다는 거에서는 이제 이자 수익의 안정성도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은행들을 가장 좋아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호주은행처럼 이익의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다만 저는 밴드를 좀 좁게 가져가셔라. 이건 꼭 은행주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2026년 투자를 하실 때는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밴드를 좁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기가 완연하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금리 그리고 최근에 좀 안정화됐지만 환율도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투자할 때 내가 뭐 30-40%를 수익하면 항상 매도했지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반 15에서 20% 이제 수익이 나면 그거에 또 포트폴리오에서 반 정도는 정리하셔도 다시 한번 살 기회가 내년에는 저는 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실제로 조심스럽게 저 역시 이제 경험에 의한 이제 학습에 따라서는 어쨌거나 실적이 계속 연도별로 우상향한다라는 기대가 제대로 예상이 형성됐을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고하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다들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꼭 은행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을 투자하실 때도 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친구들한테도 권유하는 방법이거든요. 나는 가감이 너의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으면 반은 정리하고 정리해도 다시 살 기회는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오를 때 뭐 1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오를 때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특히 금융주를 갖고는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그 한마디 하시면서 문득 든 질문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 얘기할 때 제가 다른 분들한테 질문을 했던 건데 이제 1월 효과도 하고 배당락 이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그 배당락만큼을 만회하고 그거보다 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 속도 측면에서 금융주가 빠르겠냐 성장주가 빠르겠냐 하면 사실 답은 당연히 성장주 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금융주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인가, 기회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아니면 연중에 꾸준하게 조금씩 담아가는 게 금융주로선 맞는 전략이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금융주는 뒤에서 말씀하셨던 조금씩 담아가는 업종으로 종목으로 생각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주식 투자도 적금처럼 하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은행주에 저축하라 이런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따박따박 적금 들듯이 예금이 아니라 정기 적금 드시듯이 은행주를 사 모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말씀하신 밴드를 좀 좁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해야. 알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오늘 교보증권의 뷰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금융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 기대를 하면서 내년도의 흐름도 좀 계속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센터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김지영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